들어오셨네. 다 네, 들어오셨으면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베 마사오. 이 사람은 뭐 타니초. 이건 신라의 일대기를 그 제자가 정리한 책이죠. 이건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도겐. 이건 이제 뭐야? 선불교. 뭐야? 조동종 선불교. 이 도겐과 신라니 결국은 일본 불교 전통을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듯해요. 여기다가 이제 뉴욕에 체류하면서 기독교 신학자들하고 교류도 있었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베 마사오뿐만이 아니라 이 교토학파 사상가들의 그 사상의 저변에 모두 깔려 있고 공유되고 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수냐타, 공의 산스크리트어입니다만은 플라톤과 대비하면서 대승불교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 일시적인 세계 너머에 영원하고 초월적이고 참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플라톤은 이 세계 너머에 참된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냥 공이다 이런 거예요. 이 공 혹은 무 이건 단순히 무엇과 구분된 것으로 무엇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어떤 것과 구분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존재의 상대적인 무 그게 아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다. 그것은 오직 실존적이며 비객관적인 깨우침을 통해서만 이해될 따릅니다. 맞아, 불교 학회에 가서 이 승려들이 일반 속세의 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 깨달아 봤어! 라고 큰 소리 치는 거. 이게 결국 비객관적인, 주관적인 깨우침의 세계죠. 깨우침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해될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서로 공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술회의 상에서는 서로 공유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막판에 가서 큰 소리 치고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곤 하죠. 이 수냐타를 궁극적 실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상과 무형상의 이원화와 더불어 무형상을 넘어서야 한다. 무형상 자체도 넘어서야 한다. 결국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선이나 악과 같은 특정한 정의로부터 자유롭다. 자유로워져야 한다. 형상과 무형상 모두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에서 형상이 없는 것이고 그게 바로 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수냐타의 세계 이거는 우리 움직임과 행위 과정의 매 순간은 끝이자 동시에 시작이다. 그 현실적인 것, 찰나적인 것 결국 그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불교적 발상은 그것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매 순간 찰나적인 것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참된 거다. 귀한 거다. 이런 거죠.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현대인들의 일상 속에도 많이 침투해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세간에 떠도는 온갖 인생론, 교훈론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완전히 상호의존적이다. 이거는 모든 것이 자신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가질 때 가능하다. 상호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연기한다. 만물은 연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그 연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 그 만물이 다 개별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런 식의 사유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 상호의존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개체의 독립된 자아라고 하는 것. 이게 없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의 논거로 사용되었었는데 이제 역전이 돼서 개별성과 고유성 그것을 긍정하는 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 왜 저 예전에 저 누굽니까? 누구죠? 80년대에 조계종 동정이었던 사람. 그 해인사의 동정이었던 양반 누구죠? 성철 스님. 성철. 성철이 한때 신년 법어로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다 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아, 성철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겠군요. 어쨌든 한동안 논란이 됐는데 이거는 성철 고유의 언어가 아니고 선불교에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네, 논란이 됐었어요. 이거는 모든 것이 개별성을 잃지 않으면서 즉 자신의 특수한 형상을 가지고 함께 존재한다는 뜻이다. 무형상의 수냐타, 공을 도달해야 할 목표로 상정하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대상화하면 그 무형상의 수냐타를 그게 진리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어떻게든 도달해야 돼라고 그걸 내 몸 바깥에 내 의식 바깥에 두고서 그것을 열심히 쫓아가려고 그렇게 하면 대상화하면 그 공사상의 역동성을 상실하게 된다. 무형상의 수냐타는 단순한 무형상이 아니다. 그것은 형상들로 가득한 세계이다. 무형상이라고 해놓고 형상들로 가득하다라고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해요. 어쨌든 논법 자체는 저 나아가주나 저 용수로부터 비롯된 공의 논리, 중관의 논리, 중도의 논리 이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칠말 코이치겠죠. 코이치입니다. 그건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그 용어를 본따서 하나안 존재, 영어로 all in one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안합니다. 예, 이런 식의 사고는 헤라클라이토스 그리고 플로티노스 등등 서양의 사상가들에서도 등장하는데 서양의 이 all in one은 동양의 하나한 전체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양의 all-in-one은 말하자면 모든 것, 개별적인 것, 다양하게 존재하는 개별적인 것들, 무수한 개별적인 것. 그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하나는 말하자면 플라톤의 이데아일 수도 있고 기독교의 신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이 동양의 하나안 전체는 비슷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위한 하나라고 하는 원칙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각각의 개체 그것은 다른 모든 것, 즉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든 어쨌든 서양과 동아시아를 구별하려고 애쓰는 점, 이거는 이제 교토학파들의 일관된 경향성입니다. 근데 이 동양에서 하나한 전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 그리고 따지고 보면
앞에서 화엄에서 얘기했던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다라고 하는 것. 이건 또 다른 별로 월인천강이라고 하는 비유. 하늘에 달 하나가 떠 있을 뿐인데 그것이 온갖 지상의 온갖 강마다 비춰서 그 달의 모습이 그 강물 위에 떠 있죠. 이런 비유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성리학에 오게 되면 그런 식의 사회법이 이른바 리일분수, 우주 전체의 원리인 리 하나가 나뉘어져서 개별 사물로 이제 구체화된 거다. 바꿔 얘기하면 개별 사물들 속에는 이거 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우주 전체의 진리, 리가 담겨 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런 것, 동양에서 하나한 전체라고 하는 거는 개념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일 텐데 과연 이런 것들이 그 개별자들을 통합하는 것으로서의 하나를 상정하지 않는 거냐? 그거 참 본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건데 저로서는 충분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작사회라는 개념, 이제 근대사회, 현대사회는 조작사회다. 이전에 근대 이전과 달리 인간이 이 환경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인 거죠. 이 조작사회가 되면서 서양에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창조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 핵심 질문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서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조적사회에 진입해서도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과연 서양인들도 동의할 수 있는 용어일지, 주장일지 잘 모르겠어요. 우에다 시스테로입니다. 이 사람부터는 이른바 이제 교토학파 제3세대에 속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3세대는 그 생물련을 보십시오. 대충 전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학업을 시작하고 학자로 활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3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우에다 시스테루 역시 이제 불교, 이 사람 특이하게 진원불교 집안에 태어났고요. 참선 수행 경험이 있고 거기다가 기독교 신비주의자 에카르트 연구를 한 경험이 있고요. 니시다의 장소 철학 개념을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이 위치하는 언어적으로 매개되고 구사되는 의미의 세계. 아까 그 세계의 존재가 결국은 의미망 속의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이미지들이 차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초월하면서 그리고 이 세계를 감싸고 있는 그런 빈 확장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상정합니다. 이 Hello Expanse라고 했는데 여기서 Expanse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쉽게는 그냥 공간, 이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이 공간 너머에 그것을 감싸고 있는 확장된 공간이 존재한다. 그건 빈 공간이다. 근데 그 공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로, 언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세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빈 말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우에다는 언어 문제에 천착을 합니다. 이 언어 문제는 한편으로는 현상학자들의 전통을 현상학의 유산이면서 다른 한편 불교의 유산이기도 해요. 아까 언어도단 얘기했었잖아요.
이 아시아의 사상 조류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불교에 명학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별로 잘 것 없고요. 불교에는 인명학이라고 해서 논리학, 요즘 치자면 논리학에 해당되는 것들이 한편으로 발달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들이 다 언어에 대한 탐구입니다. 언어 문제에 대한 탐구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불교적 유산의 계승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기 교재에 할애된 페이지량도 제법 많고, 근데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요령부두. 언어는 어떤 사태를 나타낸다, 내지는 드러낸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매개로 해서 비로소 나타나는 거죠. 이때 말하는 언어는 입으로 발화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토바, 언어로 구성된 의식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의식을 통해서 세계는 비로소 나타나는 거다. 어떤 의미에서는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태가 남으로써 언어는 사라진다. 말을 통해서 세계가 비로소 구현돼요. 그러고 나서는 언어는 잊혀져요. 그게 말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는 거죠. 그가 말한 그 어떤 세계, 그것에 주목하죠, 사람들은. 그 언어는 사라져가는 거예요. 세계 내 존재로서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세계는 처음부터 의미 공간으로서의 언어 공간이다. 언어가 우리의 세계 내 존재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한계이기도 함을 의미한다. 이 논법 속에 들어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언어야말로 우리의 존재 상황을 조건 지워주는 것이고, 동시에 한계 지워주는 것이고, 이렇다는 거죠. 말과 사태의 구별이 이루어질 때. 그러나 이제 가만히 따져보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계는 말로 해서 빚어진 세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감지할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 말과 실제 세계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의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과 사태의 구별이 이루어질 때 그 극한에는 언어 밖의 사태, 이제 말할 수 없는 것, 혹은 의식 속에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없는 어떤 사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이중적인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포괄적 의미 공간인 세계. 이건 이제 언어의 세계와 겹쳐지는 세계죠.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세계의 진상을 단순히 표현하자면 호공, 호공 세계. 이건 이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세계인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근데 본인은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결국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설명을 해나갑니다. 자신이 잡지에서 우연히 본 그 독자의 시구 하나를 끌어다가 그걸 예를 들어서 열심히 설명해 나갑니다. 아, 해가 구로히메 야마와 요코야마 두 산 사이로 진다. 바로
그때 주홍빛 구름이 내 눈앞을 부드럽게 지나간다. 여기까지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세계를 단순 묘사한 겁니다. 근데 네 번째 행, 그날의 일들을 싣고 구름이 흘러간다. 느닷없이 그날의 일들이라고 하는 거. 이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아니죠. 그것을 떠올려서 그것과 눈앞에 이 구름과 결부를 시켜요.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혹시 구름은 그것을 보았을까? 이렇게 여섯 행으로 이루어진 시를 길게 인용해 가면서 설명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이 네 번째 행에서 말하는 사물은 언어로만 존재하는 비어 있는 사물을 표현한다. 이건 아마 현실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어 있는 세계를 지시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이중의 빈 확장과 세계, 이 시 속에는 현실 앞의 세계와 빈 확장의 세계, 이 두 개가 여기 존재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인간이 처해 있는 이중 세계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무한한 열림 안에 비어있게 존재하는 그런 존재. 이 비어있게 존재한다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 혹은 깨달음의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영역. 인간의 삶에는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언어를 통해서 존재하고 언어 안에 비어있게 존재한다. 누가?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다. 존재들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전체로서의 존재를 반영하면서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로서 존재가 위치하는 빈 확장 또는 절대물을 반영적으로 드러내는 빈말이다.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것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암시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하다.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암시하는 그런 수단이 바로 언어이기도 하다. 앞에 인용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것의 패러디 버전입니다. 어떤 늙은 종이 이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처음 수행하기 전에는 이것은 산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행하면서 이제 깨닫고 나서는 이것이 산이 아니다. 이것은 산이 아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도 한참이 지나고 난 지금에는 이것은 역시 산일 뿐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 용수의 그 부정의 신앙 이런 것들이 논리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 단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빈 확장, 본인이 말한 그 비어 있는 확장, 비어 있는 공간 이것을 반영하는 빈 말로서 작동한다. 뭔가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세계 너머의 어떤 세계가 있음을 말하자면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빈 확장의 열림과 함께 빈 확장 안에 위치하는 세계의 진정한 얼굴이 실체화된다.
비확장이 열림으로 인해서 비로소 세계의 실체가 이제 드러날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하세쇼토, 역시 프랑스 영성주의, 신란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특히 이제 비애라고 하는 감정에 주목하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고 또는 악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 우리 안에 진실한 생명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커다란 생명을 분출케 하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었다라는. 석가모니도 고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서 깨달음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 고 대신 비애라고 하는 감정에 착안합니다. 이 비애라는 감정은 모토리 노리나가의 모노노아와레를 연상시켜요. 비애감이 비슷하죠. 뭐 그 정의할 수 없다라고 많이 늘 얘기를 하지만 뭐 그게 뭐 비애감, 애상 이런 거예요. 애상. 어, 니시다도 이게 이제 철학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마음을 속박하고 있는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해방성. 이게 단순한 컴플렉스가 아니라 그런 해방성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마음 깊은 곳에 생기는 청정한 마음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비애감으로부터 해서 생겨나는 마음이 바로 종교심이다.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와시리오스케입니다. 자비의 현상 정신론. 저 본문에 와서는 현상 이성론이라고도 했는데 어떤 걸로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원 사전을 찾아봐도 이 피노메노틱스라고 발음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원 사전에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감각하는 존재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부처와 보살의 정신을 일컫는다. 서양의 전통적 현상학은 자아의식을 자명한 출발점으로 생각한다. 현상학에서는 결국은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의식뿐이다. 우리 의식에 나타나는 것, 그것을 탐구함으로 인해서 그 너무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의식을 탐구하는 이 주체의식,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그걸 자명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현상학에서 아무리 그 의식을 반성적으로 탐구한다라고 해도 그런 반성의 행위를 통해서 대성화된 자기는 결국 알려진 자기일 뿐이지 아는 자기가 아니다. 지금 탐구 행위를 하는 자체 그것은 아니다라는. 아무리 반성해봐야 아, 알려진 자기에 불과할 뿐이다. 자기는 이제 이 자비의 현상학 또는 현상 정신론 또는 현상 이성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삼고 싶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의도는 알겠는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설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공통성의 상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또 주장하는데 해결의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주인과 노예 관계를 다루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어, 그런 장이 있습니다. 거기 자기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식이란 용어는 보통 상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그 공통의 감각을 에, 공유하는 공동체를 상정한다, 전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부의 균질성을 암묵적으로 가정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상식이라고 이런 건 상식이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건 상식이야라고 하는 것은 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 공동체 안에 서로 그런 공유된 관념이 존재한다는 하는 거죠. 이 공동체가 동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공동체도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가진 타자성 때문에 상호적 차이와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공동체 안에 노예도 존재하고 노예 주인도 존재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균일적일 수 있어요? 관념도 어떻게 균일적일 수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 결코 구성원들이 완벽하게 공유하는 것일 수 없다. 노예는 노예는 그걸 치워야 하는 사람의 입장,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사람의 입장인 거고, 아마도 주인은 거리 경관을 염려하는 입장일 테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주인과 노예의 감정은 비공통성의 상식을 대변한다. 이 비공통성의 상식은 이미 지각 혹은 감수성이라고 일컬어지고 자비와 교환될 수 있는 무한한 내면성과 정신 영혼을 수용한다.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공동체의 비균질성 어렵사리 그 관념에까지 도달했는데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은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상식을 분해하진 않습니다. 그걸 용인해요. 용인해요. 노예와 그 노예의 주인이 섞여 사는 이 세계의 공통의 그렇게 서로 다르지만 공통의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계 자체를 문제 삼진 않아요. 이게 교토학파들의 사고 경향에 일관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이제까지로 해서 마치고요. 참고로 인터넷 페이지를 열려면 어떻게 열죠? 이게 안 되네. 라고 합니다. 위키피디아의 일본판 위키피디아에서 교토학파를 검색을 했더니 이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어, 여기 기본 설명은 이럽니다. 교토학파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철학 분야만이 아니라 어, 여기 근대 경제학과 관련해서 교토학파라고 불리는 일본의 학자들이 있고요. 또 지금 교토대학에 보면 인문과학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구소죠. 여기는 학과 소속이 아닌 연구소 소속 교수들이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교토대학의 인문과학연구소나 아니면 도쿄대학의 동양문화연구소의 그런 제도를 본따서 만든 HK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한국에서 만들고 거기 소속이 저는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교토대학의 인문과학연구소의 특징은 연구소 구성원들이 이제 연구소 구성원들의 공동 연구
여기는 그 인문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전공자들도 있고요. 그래요. 그네들이 학제를 넘어서 학제적인 연구 주제를 만들어내고 공동 연구하고 이런 전통이 오래전서부터 어, 있었습니다. 이네들을 교토학파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이네들 중에는 뭐 철학 전공자도 있는데 이네들이 직접 지금 철학 분야의 교토학파와 직접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양사계 교토학파도 있고요. 헌법학, 정신의학, 뭐 여러 분야의 교토대학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학파들이 교토학파로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 저는 특히 동양사 분야의 교토학파, 이네들은 사실 이 철학 분야의 교토학파 못지않게 학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규모 역시 이 교토학파에 무수한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얘들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은 동양사 연구자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이토 코난이라고 해서 니시다 기타로보다 조금 몇 년 앞서요. 니시다 기타로가 70년생이잖아요. 그보다 조금 오히려 앞섭니다. 여기 카노 나오키를 예를 들었는데 카노 나오키는 다른 게 아니라 저 일본의 이 일본 연구가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새롭게 공식적으로 아, 한국에 소개된 게 이제 80년대 말서부터거든요. 그 이전에 일본 책들이 공식적으로 소개가 거의 안 됐었죠. 그때 이 중국 철학사가 이 카노나오키 책이 중국 사상사인가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어쨌든 매우 참신했어요. 사상사는 기존에 중국에서 나온 철학사하고 큰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 사회경제사를 바탕으로 해서 논의되는 것들이죠. 매우 참신했는데 사실은 이미 47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뒤늦게 50년, 거의 4, 50년 이후에 한국에 소개됐던 거죠. 나이토 코난 못지않게 미야자키 시치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이토와 미야자키가 주력했었던 논의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런 것부터 야마타이, 일본 고대사 야마타이가 저 큐슈에 있었냐, 혼슈에 있었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혼슈론을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이 교토학파입니다. 중국사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당송 변형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이 당송 변형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당나라와 송나라 사이에 현격한 사회 변혁이 중국 사회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회 변화의 핵심은 소농 경제가 일반화되어짐으로써 소농 경제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제 가족 단위의 경영이 농업 경영이 일반화된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작이 형성됐던 그러면서 근대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유럽의 르네상스 시기나 절대왕정의 시기 이 시기와 기본적으로 속성이 비슷한 사회가 중국 사회에 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세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상고, 중세, 근세, 그리고 아편전쟁 후의 근대 이런 네 시대 시대 구분법 이런 것들을 주창을 해요. 이건 이 동아시아 사회의 선진성을 이제 말하는 것에 다름이 아닌 거고 이거는 일종의 동양주의라고 할까? 이런 면모가 담겨 있는 거죠. 이건 한편으로는 이 철학 분야의 교토학파와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상통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도쿄학파와 차이가 있는 거죠. 도쿄학파는 이 사회경제사 분야에서는 물론 이제 전쟁 이후입니다만은 마르크스주의가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여기는 마르크스주의보다는 동양주의 전통이 강한데 이게 철학 분야하고 뭔가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야지마 히로시 선생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야지마 히로시 선생, 아, 이겁니다. 이 화면 보이시죠? 미야지마 히로시라고, 어, 교토 대학을 나왔고,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에 있다가 성균관대학 동아시아학술로로 이직을 해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입니다. 어, 애초에는 사회경제사 호정 연구 뭐 이런 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상사 연구로까지 이제 확장을 했는데 그런 중에 저 양반이라고 하는 책 이거는 여러분들 보셨죠? 안 보신 분 있으면 보시길 한번 권합니다. 양반에 관해서 아주 짤막하게 잘 정리된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음, 중국은 송대의 근대가 시작됐고 조선은 조선 초기부터 근대가 시작됐다. 일본은 이제 뒤늦게 에도 시대의 근대가 시작된다. 황당한 얘기죠. 주자학은 데카르트나 아니면은 로크나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근대 사상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한편으로 그게 기초하는 것은 바로 이 교토학파, 이 동양사 분야의 교토학파의 사상을 계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논거가 어떤 거냐면은 주자학이 근대 사상이다라고 하는 논거가 어떤 거냐면은 주자학은 어쨌든 이 조선 전기부터 한반도에는 소농 경제가 확립이 됐고 그것을 기초 왜 그 뭐죠? 족보, 족보 유행하잖아요. 이게 소농 경제에 기초한 거다. 개별 가호들의 말하자면 예, 개별 가호들을 보증하는 그런 문서와 같은 거다. 족보가 조선 전기부터 이제 유행하기 시작해서 19세기 전반기를 거쳐서 심지어는 1970년대에 한국의 각 집안에 족보 만들기가 유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조선 전기하고 변한 게 아니다라는 거고 지금 세계를 1970년대를 근대사회라고 한다면 조선 전기도 근대사회인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바탕에는 사상적으로 주작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야지마 선생의 논의를 많이 보면 무슨 얘기가 뒤에 깔려 있느냐면 일본 사회는 유학을 제대로 수용 정착시키지 못해서 야만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도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유교적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 이게 미야지마 선생의 독특한 면모고, 그게 이제 교토학파와 연결되어 있고, 철학 분야의 교토학파는 유교 얘기는 거의 안 해요. 뭐 자기 전통의 하나로 얘기를 하지만 인용하는 거를 어쨌든 우리가 본 텍스트 안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 동양주의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렇다 멀리 있는 것은 아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